저는 한국수박생산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프로필, 두 번째는 수박 주요 재배 방법 및 병충해 방제, 세 번째는 주요 기술 개발 현황 및 효과, 네 번째는 기술 보급, 다섯 번째는 수박과 함께 하는 나의 가족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정읍수박연구회장을 하고 있을 때 정읍수박 홍보 및 판매했는데, 현재는 우리 한국수박생산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박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프로필을 소개 말씀드리자면은 농장은 석정 농장입니다. 석자는 제 가운데 자를 따고 정자는 저희 안식구 가운데 자를 따서 석정 농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1973년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이면 만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은 50동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상 현황은 한 30회 이상 수상을 했습니다만은 수박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상을 수상을 했고 한국 신지식인 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체 활동으로서는 정읍 수박연구회 회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회장들을 많이 했지만은 현재는 한국수박생산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박의 이렇게 효능입니다. 근데 이건 언론에서 TV에서 이게 소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박 농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1973년도부터 수박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73년도에 저 아버님께서 산 밑에 있는 밭 어마지기를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을 해서 저금을 나서 살려고 보니까 어디 돈 벌러 갈 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뭐 어디 가서나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디 가서 돈 벌 데가 없어요. 근데 제 아버님이 물려주신 밭 너마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수박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두어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박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수박 농사를 따라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수박 농사는 구덩이를 파고 인분을 갖다 묻고 풀을 베어서 갖다 묻고 이렇게 덮어서 그냥 수박을 심고 그냥 수박이 열면 여는 대로 넝쿨이 뻗어가면 뻗어가는 대로 요즘 말하면 방림재배 식으로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2년 동안 농사를 제가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 수박 농사를 지어도 누가 어떤 사람이 사갈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공판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박을 따서 그때 지게에다 지고 니에가다 싣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팔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박 농사 지어갖고는 밥을 못 먹고 살겠어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 집안 서울 애경사 있는 데를 서울을 가게 됐어요. 서울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책방이 옆에가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들려서
책을 보니까 수박 재배 교육 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책 출판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성 출판사라고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여러 번 정말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의 제 머릿속에 그 책 내용이 입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입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 벌어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또 수박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전 어른들은, 기존에 농사 짓던 분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지만, 저는 책을 보고 나서 내가 그 책을 봐서 책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전양반들보다는 농가 수익이 더 좋지 않겠느냐, 수박 농사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책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구덩이를 봤지만 저는 지금 같으면 뭐 경운기, 트랙터, 농기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제가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소로 쟁기지를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흙이 잦혀지고, 또 저기서 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흙이 잦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수박 골이 생겨요. 구덩이 판, 효과반은 못 오지만은 골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부도 갖다 붓고, 풀도 베어다 넣고, 비료도 좀 사서 넣고 해서 메꿔서 요즘에 재배하는 주간 거리를 한 40에서 50cm 띄고 이렇게 수박을 심었더니, 그전 어른들이 농사 짓는 것은 한 200평이면은 한 200평이면 한 200구덩이 정도 심어요. 그러면 저는 한 400에서 500구덩이를 심으니까 수박이 배도 더 수확량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 어르신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마땅 그 수박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저희 집 주변에 자갈밭이 있었어요. 자갈밭이 한 3,000평 있었는데, 그 자갈밭을 임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돈으로 임대료를 주지 않고 그 땅이 워낙 물자기 때문에 쌀 단말씩 주고 10단마지기를 제가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박 농사를 또 지려면 비용이 인부도 얻어야 하고 우물도 파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밭이 여마직인데, 그때 값어치로 따지면 쌀로 한 25자 값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25짝에서 한 30가마감이 농사 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전 재산이 수박 농사를 내가 잘못하면 한편에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자갈도 저희 마누라하고 함께 가서 주워내고, 또 풀도 베어서 불 지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물이 있어야지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그때 당시에 우물을 팔 때가 나이가 몇 살인 건지 29살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29살에 삽 하나 가지고 나흘 동안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 친구가 그때 방앗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물이 제대로 나오는 거 한번 품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발통기다가 양수기를 달아서 물을 품었더니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이 물 가지면 내가 농사를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수박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었더니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고 날씨도 좋고 해서, 그리고 수박은 처녀지, 처음 농사 짓는 데는 수박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처음으로 수박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박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리고 수박 농사를 지어 놓으니까 수박밭을 팔으라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인이.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몇 번 생각으로 또 생각을 하다가 그 수박밭을 제가 팔았습니다. 근데 판 돈이 그때 당시에 쌀 한 60가마 값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 쌀 한 가마를 벌려면은 내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쌀 한 가마니를 버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아니 쌀을 한 60가마 값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비용을 재우고도 한 30가마를 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수박 농사를 짓게 된 동기가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박 주요 재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잘 짓는 조건, 식물과의 대화, 두 번째는 토론, 선진지 견학, 처음 마음 끝까지 과학기술을 배워라, 자존심을 버려라, 이렇게 내가 있어요. 식물과의 대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박 농사를 짓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수박밭을 갔어요. 하우스로 가서 하우스 문을 열면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이 나보고 주인님, 저 어젯밤에 아무 불편 없이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수박 보고 제가 물어보죠. 그래서 수박은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목이 마렵다고 얘기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못 알아들으면 농사가 잘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과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보고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왜 수박은 식물과 대화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처럼 이 얘기는 안 되지만 수박이 이파리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이에요. 토론은 나 혼자만 내가 알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활동은 안 하신 분들이고 그 동네에서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고 우물안 개그를 하잖아요. 근데 토론은 나이 어린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적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배울 것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토론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내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재배를 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조금 가서 배우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처음 마음 끝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저도 제가 어린 시절을 쭉 겪어왔지만은 초등학교 때 방학을 하면 일기를 한 3, 4일 동안은 잘 씁니다. 그러고 안 써. 놀다 본 게. 그러다가 내일 모레 학교 간다 하면은 저녁을 잠을 안 자고 일기를. 저도 그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처음 자기가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매달려라.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갖고 다섯 번째는 과학기술을 배우라입니다. 과학기술은 제가 아무리 수박 농사를 열심히 짓고 오래 지었지만 배움이 짧으니까 기술원 박사들이나 농촌진흥청 박사들,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해 놓은 학술 자료가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밭에서, 농장에서 제가 하던 일은 제가 열심히 하고 밥만 먹으면 그 일을 하니까 안 배워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개발해 놓고 이런 것들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발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을 버려라는, 내가 이렇게 농촌에 저도 농촌에 삽니다만은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농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박 농사를 20년 짓고 30년 짓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너가 너보다 나서
내가 몇십 년 농사를 짓는데 이제 몇 년 안 된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다. 지금은 우리 세대보다도 젊은 세대가 더 잘할 수가 있어. 핸드폰으로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인터넷 쳐다보고 먼 병에는 무엇이 좋다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나 한 가지 안 나온 것이 있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자기 노하우는 몰라 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줄 수 있고 하지만은 내가 자존심을 버려야 젊은 사람들한테도 얻는 게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박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의 생육 저고는 25도에서 30도예요. 물론 삼배채 수박은 틀립니다. 삼배채 수박은 얘네들보다 한 2도에서 3도 정도 더 높은 온도를 요구를 합니다. 생육 저고는 10도씨입니다. 수박은 10도씨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냉해를 발생합니다. 냉해. 그래서 수박의 정오는 25도에서 30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저온. 이게 수분시키는 거예요. 수정 저온이. 수분시킬 때 온도는 여기는 25도에서 30도 정도로 적어놨는데 이보다 수정 시기에는 한 3도 정도 높이 올려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이렇게 어린애를 낳을 때 제가 그 전에 우리 애들 낳을 때 방에다 따뜻하니 부엌에 가서 불 떼주고 방이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왜? 산모가 따뜻한 데서 애기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따뜻한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박도 수분을 시키는 것은 사람이 잉태하는 것이나 똑같다 생각을 해서 저는 온도를 한 3도 정도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간은 15도에서 18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한도로도 9시 좀 더 늦게까지는 10시 이렇게 해서 주간 온도를 15도에서 18도 정도 야간 온도를 맞춰준다고 하면은 착과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배 적재는 토양 산도는 한 6.5 산도가 6.5 정도 되고 토성은 토심이 깊은 점질토보다는 사질양토가 좋습니다. 생리적 특성은 개화에서 성축기까지 적산 온도가 800도에서 1000도예요. 광합성 최대 광량은 8000룩스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이렇게 해서 햇빛을 받을 때 날씨가 흐리더라도 동화산물 축적은 4000룩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염류와 작물 생육에 있는데요. 이게 있어요. 이것은 이씨가 적으면 작물의 생육이 더 좋고 이씨가 높으면 생육이 안 된다. 이것은 이씨는 염분입니다. 그래서 이씨 관리를 잘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물 공급 및 기능. 이건 녹비작물 재배, 수단그라스 및 호밀, 그리고 볏짚 투입, 하우스 한 동에 1톤 정도 했는데 저걸 집이나 녹비작물 재배는 저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우스에다가 농사를 짓는 뒤 수박이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다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수박을 심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기물을 넣어서 유기물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미생물이 활동해서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면 색은 뿌리들이 뿌리 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물 공급은 우리가 농사 짓는 동안 정말로 꼭 투입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유기물 투입하려면 돈 들고
노동력이 또 들어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건 농사 지려면 철칙으로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토양 유기물 저게 투입했을 때 토양 개량, 뭐 완축, 능력 향상, 미생물 활동 촉진, 양분 고급, 지온 상승, 양분 용해, 용탈 억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저건 여러분들이 한 해도 빠짐없이 꼭 유기물 공급을 해서 저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료 역할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농사지니까 비료 역할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나눠서 질소는 생육을 왕성하게 한다. 양분 흡수 및 동화작용을 왕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인산, 뿌리 활력을 촉진시키고 개와 결실을 좋게 하고 과일 맛을 좋게 한다. 그리고 칼륨, 가리, 수박의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증산 작용을 조절하고 뿌리 줄기를 강하게 한다.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당도를 향상시킵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구성하고 광합성 작용을 촉진시키고 입에 축적된 전분을 과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당부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료 역할 상승 작용과 기량 작용입니다. 이건 상당히 저도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우리 임정현 박사님이 이런 자료를 주어서 제가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넣어놨습니다. 빨간색을 칠해놓은 것은 기량작용, 파란색을 칠한 것은 상승작용,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리지를 많이 주었을 때 질소, 마그네슘, 칼슘, 붕소, 망간이 억제된다, 흡수가 억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그네슘은 과잉 시에는 칼슘이 억제된다는 얘기고요. 칼슘이 또 많을 시에는 칼륨, 마그네슘, 철, 붕소, 아연이 아무래도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박 재배 품목이 몇 간이나 되는지 대부분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수박 생산 판매 등록된 것이 942종이나 됩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올해는 21년도에 더 또 등록이 되었겠구만요. 작년에도 36개 품종이 등록되었답니다. 대목은 225개 품종에서 20년도에 6개 품종이 더 등록을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적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우스를 대부분 농가들은 시골에서 자기 앞에 밭에나 논에다는 하우스를 설치를 하지요. 근데 그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우스 적지는 어떤 게 적지냐? 바람이 앞뒤로 스쳐 지나가는 곳. 그것은 바로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남북 방향으로 설치를 했어요. 왜? 대부분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오면 뭐 서해안으로 오는 것 아니고 대부분 남해안으로 이렇게 상륙을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서울, 여기 동해안으로 빠지거나 이북으로 올라가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설치할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 내 지역에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앞뒤 방향으로 설치해주고, 고랑은 물이 빠져야 여름에 폭우가 뭐 200mm, 300mm, 많게는 400mm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물이 좋게 잘 빠져야 될 거다. 이 하우스를
앞뒤 방향으로 약간 한 15도 각도로 경사를 주어서 포크린 작업을 해서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거 만약 예를 들어서 적지 선정을 잘 못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풍이 불고 폭우가 200~300mm 와서 물이 차버리거나 바람이 불어서 널러가 버리거나 하면 열심히 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적지 선정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우스 적지 선정 이야기는 저는 물론 강사는 아니지만 저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하우스 적지 선정을 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육묘 관리는 넘어갈게요. 왜 육묘 관리는 지금은 육묘는 저는 제가 혼자 수박 전목도 오고 육묘해서 그렇게 키웠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100%가 육묘장에서 맡겨서 육묘를 해오기 때문에 육묘 관리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짚어준다면은 육묘장에서 맡기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는 육묘장에 가서 내가 농사지을 수박 모종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좋은 육묘를 갖다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식 후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포기 간주할 때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인산 천백이라고 있어요. 인산은 뿌리 활력을 좋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내가 지금 이 자료는 내가 오래전에 2005년도에 내가 쓴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비료, 영양제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기 간주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들어가서 이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비료들을 사다가 포기 간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저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중요한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지루하게 생각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온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겠다. 대부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근데 수박을 정식을 해놓고 멀칭을 하잖아요. 비닐 멀칭을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비닐 터널을 하죠. 일반 비닐로. 근데 수분이 없어갖고 물방울이 안 맺히면은 고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박이 한쪽에서 시들어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수박을 심어놓고도 가서 한 하루에 한 10시경에 가서 쳐다보고 또 오후 1시경에 가서 쳐다보고 저녁 때 가서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육장 내 자식같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가 수박을 정식했는데 언제 처음에 손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순정리는 이것은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제가 하는 방법이 괜찮다 싶으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1차 순정리는 순이 한 20cm 정도 자랐을 때 가위를 분명히 소독을 하셔야 합니다. 전지 가위를 소독을 해서 곁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망고병 예방을 위한 상처 부위 소독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곁순을 따라가면 시골 그 인부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 곁순을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잡아당겨 파버리고 그러면 그런데 상처 부위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망고병이 생기기 때문에
망고병을 예방을 위한 상처 부위 소독이 있는데, 망고병 같은 것은 요새 영일바이오나 베프란이나 이런 것들이 타서 1000배액으로 짊어지고 한번 쭉 상처 부위 약을 해주면은 망고병 발생은 99% 저는 예방을 한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순정리는 순이 40cm에서 50cm, 조금 그보다 더 자랐을 때도 이렇게 하우스, 여기 나왔네요. 하우스 갓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주의해야 할 것은 수박은 균핵병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지금 균핵병을 발생 안 하고 피해를 안 보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이 배급해봐야 배고픈 사람 심정 알듣기, 이렇게 균핵병으로 한번 많은 피해를 본 저도 장본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균핵병 예방을 위한, 자 여기다 균핵병 예방을 위한 멀칭 위에 잔재물을 깨끗이 제거를 해줘라. 대부분 순을 씹다 보면 순 잎사, 수박, 꽃 이런 것들이 다 거북이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깨끗이 제거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차 순 정리입니다. 본엽이 12마디에서 14마디 정도 나왔을 때 초세가 정상이면 저것은 10-50이 10은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1000배액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1000배, 800배, 600배 이런 것들은 그 초세, 그 농가 초세에 따라서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농가 이렇게 가보면은 1000배액이라서 꼭 1000배액만 하겠으나 초세가 좀 더 세면은 30에서 40g,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세면 80g, 100g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착과될 줄기를 유인을 합니다. 수박 고랑에 이렇게 있지, 하우스가 이렇게 있고 고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랑 쪽으로 줄기 유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착과를 시키니까. 4차 순정리는 3차 순정리 후 또 4, 5일이 지난 뒤에 곁순 제거를 하면서 그 포기 사이로 수정을 그쪽에서 하려니까, 수박을 그쪽에서 맺히게 하려니까 유인하고 착과시킬 기형과를 골라내야 한다. 근데 수박을 여러분들이 정성 들였게 키운 수박은 기형과가 안 나와요. 잘 조건을 잘 맞춰서 하는 수박. 그러나 질소질이 너무 많거나 너무 고온이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기형과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형과를 이렇게 착과시키 줄기를 유인하는 쪽에서 이렇게 봐서 골라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10-52, 10 이 비료를 연면 시비를 해주면 착과가 잘, 암꽃이 분화가 잘 되고 착과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내가 연면 시비를 하겠어. 마그네슘은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이 돈 100만 원을 갖다 예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일 있다 또 100만 원을 예금하면 200만 원 이렇게 모아지잖아. 마그네슘도 연면 시비하면 입에 축적을 하고 있어. 입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면 마그네슘이 입에 보관하고 있을 때 언제 필요하냐? 수박이 한창 크고 먹을 때 마그네슘 흡수를 요구할 때 거기서 전달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입에 축적시키기 위해서 마그네슘은 수박 농사질 기간에 5에서 6회 정도 연면십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착과기 물 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사님들이 물 주는 것을 한 동에
모다로 1시간을 주어라. 30분을 주어라. 이렇게 해주면 저는 절대 그 이야기는 맞지 않다. 틀리다. 내 농사꾼 경험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다 토양이 틀리잖아요. 토양이 틀리기 때문에 점질토든 사질토든 사질양토든 2, 3일 정도만 견딜 수 있는 물만 주어라. 그것은 자기 토양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2, 3일 주어서 수정이 덜 끝났으면 또 2, 3일 정도만 견딜 수 있는 물만 주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분시킬 때 온도 관리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농가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게 돼 많이 압니다만은, 이게 이제 농사를 진 지가 얼마 안 되고 경험이 적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좀 머리에 담아두어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박은 말이요, 그 전에 착과시키려면 하우스 문도 안 열고 개폐도 안 하고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수정을 했어. 왜? 바람 들어가면 수정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박은 30도,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 주두에 물기가 생겨요. 꽃 주두에. 그러면 수정률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30도 올라, 한 25도나 27, 8도 이 정도 되어서 개폐를 시키고 그때부터 착과를 시키는 것이 안정적으로 수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분시키는 기간에는 평상시 온도보다도 2, 3도 높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똑같아요. 그것은. 추운 데서 이렇게 말하자면 뭐 생명을 잉태우고 못 오고 하면은 사람 같은 사람이 살겠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분시킬 때는 2, 3도 정도 온도를 더 따뜻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박을 농사를 지면 내 수박을 언제 따야 해요? 처음에 농사 짓는 사람은 언제 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젊었을 때 교육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어서 꼭 내가 수박에 교육을 가면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수박의 적산온도 계산 방법. 그러면 내가 언제 수박을 심었는데 착과를 시킨 날부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다 써놨습니다. 낮 기온이 35도, 밤 기온이 15도. 그러면 더하면 50도예요. 두 개를 나누어. 그러면 25도요. 그러니까 저렇게 25도에서 곱하기 40을 하면 1000도씨가 돼요. 그러면 1000도씨면 어떤 수박이니 다 익습니다. 다음은 착과 후 수박 받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이게 한 2주 정도 된 것이거든요. 2주 뒤에는 꼭 이렇게 수박을 받쳐야 한다. 이유가 있어요. 받칠 때는 이제 수박 뒤 배꼽을 우리는 배꼽이라고 하잖아요. 꽃자리 꽃을 꼭 따주셔야 해요. 그래야 열과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우스 내에는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나면은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으면 꽃자리가 잎이 축척하니 말랐다, 예를 들어 젖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곰팡이가 발생을 해요. 곰팡이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면 조금 크다가 터져버려요. 열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될 때는 그럴 때 꼭 배꼽에 꽃자리를 제거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추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하는 얘기는 초세가 정상이면 계란만 했을 때, 초세가 강하면 조금 늦게 사과만 할 때, 추비는 질소, 유한 동당 2kg에서 3kg입니다.
왜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유한을 이렇게 써놨는군요.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요소보다도 유한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좋은 비료가 나와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봄에 일찍 걸음을 내가 3월 달에나 4월 초에나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비료를 갖다 써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모작 수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돈 들여서 수입 비료 비싸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추비는 1차 추비 후 4, 5일 지난 뒤에 이제 어떤 질소를 쓰든 요소를 쓰든 유한을 쓰든 또 다른 여러 가지 비료 종류가 많으니까 질소, 가립 4대 6대 4 비율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또 저는 이렇게 해서 물 줄 때마다 사람이 한번 아침밥 먹고 배불리 먹고 그 점심 저녁 굶고 또 그 이튿날 먹습니까? 저는 꾸준히 수박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추비를 줍니다. 한 번에 많이 안 주고 염류도 예를 들어서 땅에 잔류성이 없고 그 빨아먹을 만큼만 이렇게 주어요. 그래서 3차, 4차 추비를 이렇게 줍니다. 이게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착과 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2주 수박 꽃자리 제거. 꽃자리 제거 안 하면 하우스 내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 발생. 지속되면 부패에서 수박이 열과가 발생한다. 분명히 저것은 꼭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착과 후 25일 경과해서는 지난 뒤에는 반대로 가리 6, 질소 4의 비율로 이렇게 해서 줘야 한다. 이게 착과 후 25일을 제가 써놓은 것은 착과 후 25일 되면 수박이 말이요 6kg에서 7kg 다 커요. 근데 그때 다 키워야 합니다. 수박을. 그래서 그 후에 25일이 지난 뒤에 25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우리가 반대로 가리 6 비율로 이렇게 주고 칼슘제도 2, 3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박이 양그러지고 당도도 축적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박 후기 관리 요령은 물을 언제 뜰 것인가? 사질토, 모래가 좀 섞여 있는 땅은 너무 일찍 떼어버리면 수박이 또 시드니까 한 10일 전에 물을 띄워주시고 점질토는 15일 전에 물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당도가 축적이 돼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당도가 축적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토양에 맞게 여기는 기준을 내가 써놨으니까 맞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농업 그렇게 얘기잖아요. 씨 없는 수박 이기작 재배 방법. 수출은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건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수박 줄기 이게 있는지다가 이렇게 놓고 심은 것은 아주 잘못했다. 제가 이 사진은 저희가 농사 지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찍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기작을 했을 때 저기서 진딧물, 응애, 무슨 다른 병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저 수박 넝쿨에서 이게 잠재하고 있어요. 이 수박 넝쿨이. 그럼 어디로 올라붙겠어요? 이 수박으로 올라붙지. 그래서 저렇게 잔재물을 놔두고 재배하고 수박을 심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300채 수박 이영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진 분들은 이영주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영주가 뭘로 넝쿨손 여기 있잖아요. 넝쿨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넝쿨손이 있고 이렇게 어렸을 때 넝쿨손이 나오는 것은 이영주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걸 싹 골라내세요. 모종 하나에 얼만데, 뭐 1,100원, 1,200원 지금 주고 사는데 이런 이영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심으면 수박 뭐 한 동에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어쩔 때는 저도 경험을 해보면 40개, 50개가 나와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영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철두철미하게 골라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도 이영주입니다. 모형이 틀려요.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개를 올려놨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은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이 수박 농사를 방림 재배로 농사를 진 겁니다. 수박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 안에 수박들이 꽉 들어 있습니다. 거의 한 9kg대 이런 수박들이 다 있어요. 그때 이게 2015년인데 왜 내가 더 기억을 하고 아는 거니? 이때 탑 과체, 우리나라 탑 과체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촌진흥청이 이쪽으로 전주로 완주 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때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가 저 사진도 갖고 가고 저 수박도 갖고 가서 농촌진흥청 탑 과체 때 내가 사례 발표도 오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이제 저 수박 방림 재배도 수박을 억제만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방림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수박은 SW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수박을 이렇게 해보니까 농가 소득은 조금 더 올라가요. 그 수박의 당도가 한 1브룩스 이상 상승이 됩니다. 근데 농가들이 노동력이 완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저 수박을 제가 정읍에 처음에 재배할 때 제가 시험 재배를 해서 권장을 해서 했던 수박이요. 저 수박으로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그래서 저기 품종이 조생흥미라는 수박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크다가 이게 조금 상처만 있으면 열과가 발생을 해.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 열과가 덜 발생하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열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물을 수분을 주기적으로 쭉 이렇게 맞춰서 줘야 돼요. 근데 사람도 내가 보기 되게 말았어. 말았을 때 참고 그 참으라면 참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수박은 이제 수박하고 대화를 수박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수박이 물을 돌아오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박을 입이 이제 확실하게 나 죽겠다 하고 입이 약간 시들면 그때 물을 준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열과가 많이 발생을 해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물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공급을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수박 봄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여름에는 지상부하고 지하부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지상부는 왕성하고 지하부는 약했을 때 이렇게 피수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과 이제 생리장애 쪽인데 공동과는 질소질이 많고 초세가 왕성할 때 햇빛을 덜 보고 또 때로는 수박이 저절이 자꾸 가깝게 붙어 있을 때 이런 공동과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농가들이 저런 문제는 많이 제가 봐도 해소가 됐더라고요.
황대과도 역시 초세 균형이 안 맞고 햇빛이 부족하고 초세가 셌을 때 질소질이 많을 때 이렇게 황대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형과 이쪽으로 이제 한쪽이 죽었잖아요. 수정할 때 꽃가루가 덜 묻었다거나 한쪽만 꼭 주두에 꽃가루가 묻혀졌거나 그리고 생육할 때 착과시켜가지고 줄기와 열매가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조롱복이 나오는 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억제를 잘 시키면 저런 조롱박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조롱박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줄기고 잎하고 열매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은 저런 과가 안 나옵니다. 마그네슘 결핍. 옛날에는요, 이 마그네슘 결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입마름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그네슘 연면 시비는 수박 농사를 질 때 5회 최하로도 5회 정도는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입에다 마그네슘 성분을 보관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여기도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이것은 제초제 피해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내가 농가를 가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장님, 어찌서 내 수박이 이런가? 회장님이 그 알면은 이 얘기를 해주시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보고 내가 이렇게 다 가서 나 어디 아파서 왔는지 알아맞혀 보시오 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요. 이게 어쩔 때 보면 농가들이 해도 너무하는 것도 같아. 나보고 알아맞혀 보라 이거예요. 그 대부분 알아맞힙니다. 근데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게 제초제를 하우스 고랑에 제초제를 쳤지. 응대 제초제 쳤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부는 날 이렇게 하우스 환기창을 안 내리고 제초제 지르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습니다. 이게 제초제 피해는 내가 왜 이런 사진을 올렸는 거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제초제를 할 때는 꼭 하우스 환기창을 내리고 제초제를 해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초제 피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망고병이에요. 그래서 망고병을 어렸을 때 순 정리를 할 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페프란 같은 거 그런 것을 1000배액으로 이렇게 한번 쳐서 주면은 괜찮다. 여기 방제약도 나왔네. 방제약. 망고병. 예. 이건 전문의병입니다. 수박에 등록된 약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기술원에서 뭔 약재가 등록된 약재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오. 박사님들한테 등록된 약재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박을 건강하게 잘 키우면은 저런 병은 오지 않을 수 있다. 한 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병이요. 전문의병은 다 아시겠잖아요. 점같이 찍어졌으니까. 전문의병. 이 하우스 내에서는 이런 탄저병은 대부분 비를 안 맞으니까 예방이 되지만 노지 재배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예방 위주로 저는 꼭 농사를 질 때 저런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위주로 말하자면 수박 농사 질 때 병반이 안 나타났을 때 약을 하고 10일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약을 해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3, 4일 간격으로 약을 해야 하니까.
더 비싼 약을 사다가 해서 예방 위주로 여러분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저병. 이제 이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런 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놨습니다. 예, 단저병, 역병, 마찬가지고요. 예, 역병. 과일 썩은병. 얘 이파리가 물러버려, 물러. 이런 증상이 어떻게 생기는 거니? 지금은 사진으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은, 썩은 것 같이 물렁물렁해요. 모종을 갖다 심으려고, 예, 과일 썩은병 같은 경우는 박스에다 담아놓고 하루 저녁 자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물러버려요. 병이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정식할 때 이런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모종은 과일 썩은 병으로 알고 절대 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경험한 겁니다. 과일 썩은 병이 크면은 저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균핵병. 이게 수박 줄기에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버리잖아요. 하얗게 곰팡이가. 그러면 언제 저것이 농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니? 수박을 우리가 착과를 시켜서 수박이 한 4, 5kg 정도 되고 했을 때 출하 한 20일 전, 이럴 때 그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가 한 20도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많이 균핵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순 정리할 때 멀칭 위에 잔재물을 깨끗이 제거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잔재물을 깨끗이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 줄기 위에 뭐 꽃잎이랄지 이파리랄지 이런 잔재물이 이렇게 여기가 닿았을 때는 이런 곰팡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꼭 여러분들이 잘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방제 약재로는 사파이어가 제일로 낫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사파이어 훈증제가 그래서 연기로 하는 것이니까 하기도 쉽고 이제 저것이 하나 어디에서 나타났다면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다 균핵병이에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균핵병하고 잿빛 곰팡이병은 좀 틀립니다. 세균성. 세균성은 여기도 등록된 약재는 없는데 향생제 계통이 잘 듣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진딧물. 별것도 아니잖아요. 진딧물 방제하는 것은. 근데 방제 시기를 놓치면 베린다. 놓치면 베려요. 이게 시골 양반들이 내가 보면 이 먼 병이 되니 그래요. 시골 양반들이 그 건강검진 받으라고 할 때 안 받고 아파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자식들이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 그 사람은 못 낫잖아요. 죽어야지. 근데 수박도 미리서 예방하고 치료를 했으면 괜찮을 것이 요렇게 댄딘다가 약을 해본들 이것이 깨끗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병은 초기에 잡아라. 미루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봐요. 시험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지면 큰일 난다. 응애요. 여기 응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수박 이파리가 이렇게 노란 반점이 생기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 이게 이런 반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확대경을 갖고 와서 뒤에를 이렇게 쳐다보면 응애가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꼭 약을 해주시고 또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굴파리 수박 잎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갉아먹고 그림을 그려놓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저런 것은 에이팜 같은 거면 잘 들어요. 이게 저렇게 조금 나타났을 때 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애. 응애가 심으면 이렇게 거미줄을 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농사 베려버리지? 그래서 하찮게 생각이 있다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벌레. 이게 보면은 이 그림을 이렇게 수박, 겉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갉아먹고 이런 것은 비품 되어버리냐. 10,000원짜리가 수박 한 댕에 10,000원이 나오면 이런 것은 5,000원. 비품이니까. 그래서 저것도 철저히 적용 약제를 잘 살포해 주시면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런 게요, 목화 바둑 나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제 약제가 찾아오면 많이 있어요. 그게 꼭 약을 해 주셔서 피해가 입지 않도록. 파밤나방. 거세미나방. 이게 이렇게 나방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틀려요. 말하자면 날개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검정 그 밑에는 하얀 날개가 달려 있으면 이게 거세미 나방이구나.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세미 나방.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 굴파리. 초기에 하셔야 돼, 초기에. 아메리카 잎 굴파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 이런 놈이 알을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피해를 입힌다고 말입니다. 담배가루이. 이것도 수박 농사에 봄 수박은 괜찮습니다. 여름에 아주 많이 피해를 주어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해서 등록 약제도 여기 이렇게 말하자면 기술하는 것에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있어요. 담배 가루가 오래 이렇게 끼어 있으면은 이게 수박 이파리가 이렇게 불에 그을린 놈마저 이렇게 생겨버려요. 베려버립니다. 어떤 작물이든 다 그래요. 담배 가루가 이렇게 피해를 입혀요. 총채벌레. 총채벌레는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적으로 아까 선충. 제가 이제 이따 선충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따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지면서 선충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선충도. 선충이 밭에가 있으면 이렇게 통사를 다 지어놓고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충은 개울물 대는 사람, 또 자기 농장에 선충이 발생했던 그런 땅은 꼭 소독을 하든지 담수를 하든지. 제가 보니까 담수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얘도 아까 선충입니다. 이제 바이러스예요, 이게. 수박은 바이러스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로 수박에 피해를 입히는 게 이거예요. 얘가 꼭지 단자라고 하잖아요. 꼭지 단자. 그러면 수박을 좀 당어를 올리고 완숙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놓아두면 수박이 전부 피수박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말하자면 오이 녹반 모자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식물도 역시 바이러스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금년 여름에 농촌진흥청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이제 농민한테.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최고 농업기관인데 그거 가서 수박 재배 농사 짓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수박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해야만이 더 발전될 수 있을까? 농가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약이 없는데, 치료약이 없는데 농가들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농촌진흥청에서, 국가에서 이런 약재를, 치료약을 개발해 주든가 예방약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답변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작년에 수박 50동을 농사를 지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피해냐?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한 45동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수박 한 동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40동만 해도 2억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농사를 오래 지었을 망정 당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수박이 8kg, 9kg, 10kg 나가는 수박을 한 동에서 한 500개를 따다가 내버릴 때도 없어요. 내버릴 때도 없어. 아주 내가 힘들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받고, 또 내가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도 명인도 별 볼 일 없구만, 저런 것은 당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토양 소독도 하고 담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금년에 수박 농사를 이런 바이러스 피해가 한 10주 정도 오고 전부 다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내가 이제는 우리나라 수박 산업에 이런 병을 예방을 하고 농사를 안정적으로 질 수 있도록 정립을 했다, 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수박 산업에 많은 역할을 했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이 25일, 23일 날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수박 시험장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여기 이쪽만 보시면 저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저는 농가들한테, 이런 농가들이 피해가 있는 농가들은 앞으로 저한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농장에 오신다고 오면은 제가 나름대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잘 설명해 드리고 점심 밥까지 대접해서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장에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하는 식당이 있어. 거기 가서 같이 내가 점심밥, 좋은 데 가서는 못 되지만 대접하고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수박 농업인 누구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이렇게 질다요, 막대형이 돼요. 이게 이것은 농촌진흥청이나
전문 강사님들이 하는 자료예요. 근데 이게 똑똑 끊어져서 다 살아온 생명체가 다 된답니다. 근데 우리 농민은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 머리 아프니까. 내가 생각에는 그래요. 이걸 어쨌든 안 나오게 하고, 농사만 잘 지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지금 병은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내가 이 얘기를 정부 차원에서 못 오니까, 농민들이 못 오니까 예방약제라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줄 것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30일 날 김제 경농 미래농업센터에서 우리 한국수박 생산자연합회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특작화학은 우리 부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부장님하고도 진흥청에 가서 한참 동안을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이 문제로는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서나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수박 농가들이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잎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잎끝이 이렇게. 이게 또 마찬가지고요. 이게 상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 이 병이 이렇게 하나씩 자기 수박밭에 찍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내용이. 요건, 이 사진은 제가 균강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쌀겨, 깻묵, 균강은 지금은 저런 균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에 가면 말이요. 그 낙엽을 떠들어 보면은 낙엽이 이렇게 막 20cm, 30cm 쌓인 데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양기 쪽에 떠들어 보면 하얀 그 균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지역의 토착균이에요. 토착균. 그 지역에서만 더 뿌리를 내리고 활성화 더 잘 자라는 그런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토착균을 제가 큰 마대로 갖고 가서 한 2개씩 이렇게 담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쌀겨하고 이제 미강이죠. 쌀겨가 미강, 쌀겨하고 깻묵 같은 거 넣고 여기다가 같이 넣고 조금은 발효시켜가지고 또 여기다 넣고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하얗게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에는. 이걸 토양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거 한번 보세요. 균강 살포 후에 토양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살아나. 땅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지력이 증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다 못하지만 아까 제가 유기물, 즙이나 녹비작물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것도 바이러스인데 멜론 계저 바이러스로 이렇게 명명이 되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 이건 주끼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 봄에는 잘 안 나와. 가을에 가을 수박 했을 때 이런 병반이 더 많이 나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이게
이게 파파야 원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분하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점 찍어서 동그라미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어. 이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유기물, 녹비, 작물, 집의 사용 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제가 이게 수단그라스를, 이게 제 하우스입니다. 수단그라스를 이렇게 파종을 했어요. 수단그라스는 한 포대에 20kg인데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한 3kg 정도 드물게 뿌려야 배가 굵습니다. 좀 줄여버리시오. 꺼버리시오. 네, 다시 갈게요. 에이 참 꺼버려. 아이 내가 이 거시기 진동으로 임하는데 우리가 울려. 잘 보여. 네, 그냥 갈게요. 네. 예, 다시 할까요? 네, 네, 네. 유기물, 녹비, 작물, 칩의 사용 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나온 사진이 이게 지금 제 하우스예요. 근데 이게 수단 그라스거든요. 이 수단 그라스를 제가 언제 파종을 하는지 8월 한 이모작 수박이 끝나면은 8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내가 수단 그라스를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 그라스는 파종할 때 한 동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3kg에서 3.5kg 정도 파종을 좀 드물게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나서 트랙터로 아주 얕게 갈아요. 얕게 노타를 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물을 주면 아주 3, 4일 지나면 새싹이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한 50일에서 60일 키우면은 하우스 천장에 다 버려요. 후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물을 덜 주어요. 초기에는 많이 물을 주어서 성장하게 만들어 놓고 후기에는 물을 좀 적게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니 수단그라스 뿌리가 땅 밑으로 많이 내려가요. 수단그라스 뿌리가 많이 내려감으로써 토양에 공극이 많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공극이 생기면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가. 그래서 물을 적게 주고 뿌리를 튼튼히 내서 물을 찾아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래갖고 한 60일 지나면은 하우스 천장에 이렇게 한 2m 50, 3m 정도 커버리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요렇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트랙터에다가 애추기를 달아요. 애추기를 달아서 끄고 가면은 이렇게 썰어집니다. 이렇게 썰어져. 이렇게 썰어진 놈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말리면은 싹 말라버려요. 하우스 내에서.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제가 토양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가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스프링클러에다가 뭐 내가 이제 넣을 거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인 거니 파워 EM이라는 게 있어. 그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시가 생명공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스프링클러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내가 넣을 것을 뭐 토양 관리할 때 비료랄지 모든 것을 여기다 넣어요. 넣고 심경 노타리를 쳐서 이렇게 수박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이렇게. 저는 이 호스도 4줄을 깔아요. 이렇게 4줄. 다른 사람은 2줄 까는 사람도 있고 1줄 까는 사람도 있고 석 줄 까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많이 깝니다. 물이 충분히 토양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수박 뿌리가 여기저기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렇게 관리를 합니다. 저렇게 해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되지 말라고도 됩니다. 근데 아까 내가 이 얘기한 바이러스는 한번 토양 전림이나
해충 점령으로 점령되고 또 다른 어떤 조건에서 제 밭으로 옮겨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바이러스는 제가 못 맞고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정립을 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집이나 녹비작물을 사용을 하면 첫 번째 양분 공급이 원활하고 기온도 상승이 되고 토양의 입단화도 되고 유익한 미생물 증식이 엄청나게 됩니다. 토양 속에. 그리고 저 집이나 녹비작물이 양분도 보존하고 있어. 잡고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해 물질도 해독이 되고 토양도 유실 방지가 되고 토양이 저 집이나 녹비작물을 넣기 때문에 가뭄, 물기를 흡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 피해도 경감이 된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건 이게 제가 이게 터널인데 이 자동 터널이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이 덮으려면은 삼중 멀칭을 대형 멀칭을 이렇게 덮으려면은 그전에 내가 보면은 저희 안식구가 나오고 한 30동 수박 농사를 지었을 때 한 3시간 정도는 열고 덮어야 돼요. 그리고 열고 덮는 뒤 누구든지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땀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팬티까지도 다 버려버려요. 땀을 흘려. 그렇게 고온 속에서 가서 열고 덮으려니까 힘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갖고 사업을 받아서 50%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농사 짓기가 정말 필요하다. 3시간 걸린 것이 한 20분이면 열고 닫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개발 때문에 3중 자동 장치 개발 이렇게 해서 제가 명인을 받을 때 그전에 수원가 있었어요. 내가 명인을 받을 때는 그때 저런 것을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발표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발표를 해서 박수도 받고 명인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은 어떻게 저 삼중 터널이 바꿔졌냐. 그전에는 아까 그 부직포 터널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멀칭으로 비닐로 이렇게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바꿨냐. 수박은 어떤 작물보다도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햇빛을. 근데 햇빛을 좋아하는데 햇빛을 차광시켜. 이게 보온력은 좋은데 햇빛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수박을 심었을 때 이게 늦게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일찍 조기 재배하는 것은 저 부직포 터널로 하면은 오히려 수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수박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터널로 부직포로 해서 일찍 재배할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 부직포로 하지 말아라. 차라리 비닐로 이렇게 만들어서 열고 닫고 해라 하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터널로 했잖아요. 이게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부직포, 햇빛도 들어와요. 숨도 쉬어. 일라이트 부직포라고. 아주 얇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식을 했더니 이렇게 약간 내가 걷었을 때 조금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은 수박은 정상적으로 양호하게 잘 컸다. 그래서 일라이트 부직포 3중 비닐 터널을 하면은 노동력이 절감되고 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걸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모작을 할 때
여름 수박 뿌리 확보 및 온도 내리는 방법.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박을 정식을 해놓으면 수박 지하부보다도 지상부 줄기 오고 잎이 더 많이 커버려요. 뿌리는 적게 내리는데도 지상부가 더 빨리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열매를 달았을 때 수박을 달아서 한창 키울 때 지하부는 약하기 때문에 지상부가 강하고 밑에서 양분 흡수를 못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해주니까 시들어버려요. 이조 현상이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정식 후에 40에서 50cm 그러면 50에서 60cm 자랐을 때 적심을 해버려. 잘라버려 줄기를. 잘라버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니? 지상부는 없으니까 자연히 지상부가 약하니까 밑으로 발달을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지상부고 지하부고 균형이 맞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뿌리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조 현상이 여름에 안 나오더라. 저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몰라. 그래서 내가 저것을 부여 가서 충청남도 부여가 우리나라 수박 재배 면적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 일이지만 부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왔어. 그래서 나는 강의라기보다는 내가 수박 농사를 오래 지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례 발표다. 나도 여러분들과 지금도 똑같이 농사 짓는 농민이기 때문에 서령 내가 조금 말이 서툴고 뭐도 이해를 해두려고 하면서 거기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그날은 날씨가 여름이라 무척 더웠어요. 부여 농업기술센터 강당이 엄청 넓더라고. 거의 내가 볼 때 한 300명 가까이 보였어. 그래서 내가 그 가서 신나게 내가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름에 온도 내리는 방법. 서쪽으로 2m 차광막을 쳐서 관리를 하면 지금은 말이요. 저것은 내가 오래된 좀 자료인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온도를 내리고 해가 일찍 넘어가게 만들려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해를 일찍 넘어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야식이 뭔 농사 짓는 놈 해를 일찍 넘어가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해를 일찍 넘어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강사들이 누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도 미친놈이야. 그런 소리 하면. 자, 여기 보면 말이요. 여기 보면은 온도 내리는 방법이 서쪽으로 2m 차광막을 설치한다. 그 말이야. 해는 동쪽에서 떠.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 말이야. 동쪽에서 뜨는데 아침 햇빛이 가장 중요해요. 여름에 오전 햇빛만 가지고도 수박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에 아주 햇빛이 강렬하고 하는 햇빛은 차광을 해줘야 수박이 잘 클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거야. 경험으로 누가 이 얘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그랬더니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 호응도가. 그래서 지금은 저런 것 대신에 차광제가 있어. 비닐 우개다가 노루표 페인트에서 녹말로 만들어져 있어. 차광제가. 차광제를 분무기를 뿌려주면은 햇빛이 한 20분, 아니, 한 30%, 40% 차광이 돼. 좀 진하게 지리면. 그래서 이건 지금은 이 방법보다는 그 방법이 손쉬우니까 더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그 전에 제가 했던 방법이라 이것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씨 없는 수박을 제가 2003년도에 재배를 시작을 했어요. 2003년도. 그러면 2003년도에 제가 수박을 그때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거의 재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읍에서 3사람이 재배를 했어. 씨 없는 수박을. 근데 여기 전북 지역농업본부니까 내가 말씀드린, 내가 2000년도에 농협중앙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새농민상이라는 것을 탔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내가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하니까 전라북도 새농민회에서 도 새농민회에서 내가 재배한 수박을 가지고 품평회를 한번 하면 쓰겠다. 새농민 그 농가 대표로서 그렇게 하시오 말이야. 내가 했어. 대답을 했더니 내가 2사람은 실패하고 나만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품평회를 어디서 했는 거니? 정읍시 이밤 농협이라는 데서 품평회를 했어요. 전라북도 새농민의 주관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정읍에서 하니까 정읍시장, 도의원, 시원, 그리고 관심 있는 농가들, 정읍 고창 농가들이 거기 한 200여 명 와서 품평회원들을 도대체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그날 나한테는 아무런 이해결 발표할 기회를 주지 않아. 그리고 새농민의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 행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회장이 김뱃사람이에요. 회장님, 내가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나도 이 얘기할 기회를 좀 주어야지. 그러면 쓰겠소.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앞에 나가서 이 수박을 어떻게 내가 재배를 했고 이 씨 없는 수박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재배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청 농가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해 7월 달에 씨 없는 수박 품평회를 했는데 8월 달에 농가들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시에서도 저한테 귀뜸을 해요. 회장님, 지금은 각 마을 단위로 장목반이 있는데 정읍시 수박 연구회를 하나 회장님이 앞에 서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하고 그래갖고 내가 정읍시에서 8월 달에 수박에 관심이 있고 우리 정읍 수박 연구회 창립을 하려는데 뜻이 있는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좀 수박 농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2003년도 8월 달에 정읍시 수박 연구회를 창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일반 수박이 씨 있는 수박입니다. 씨 있는 수박은 이배채 수박이라고 해요. 수박에서는 이배채 수박을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배채 수박은 여름에 7, 8월 달 가면 수박이 크지도 않고 이만해요. 왜?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억제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배채 씨 없는 수박은 삼배채 수박이라는 거예요. 삼배채 수박은 온도 요구도가 높아. 더위에 견디는 힘이 3도, 4도 이상 일반 수박보다 높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4년도에 과감하게 저는 씨 없는 수박으로 전환을 해버렸어. 씨 없는 수박만 재배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재배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춘기 논사하면 배부른 사람이 있어. 수박을 강의하시는 분이 정읍의 유 회장이 삼배채 수박을 하고 수박이 못 팔아먹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이 수박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이해고 댕긴 게 나는 몇 년간을 돈을 더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양반이 방해를 하니까 나는 하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니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정읍시 수박 연구회에서는 2배채 수박에서 3배채 수박으로 장목 전환을 했습니다. 그 장목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3배채 수박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모작 수박은 100% 3배채 수박이다. 확대를 시켜버렸어, 제가. 내가 확대를, 이거 하면, 허시오. 손해나면 하겠어요?
손에 안 보니까 하는 것 아니여. 그래서 선두 주자가 저다. 삼백채 수박 전라북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도에서도 삼백채 수박을 이모작으로는 많이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충청도에서는 얼마 안 돼요. 헌지가 몇 년 안 돼. 충청북도 같은 데는. 충청북도가 도세는 약해도 수박은 주산지가 우리 전라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씨 없는 수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거의 한 60%가 전국의 씨 없는 수박 시장을 한 60%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어떻게 보면은 저게 나와서 이제는 농가들도 안정적으로 수박을 재배할 수가 있고 소득도 그만큼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씨 없는 수박이 제가 저렇게 되니까 일본을 저 수박 때문에 연수를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전라북도에는 수박 특화 사업단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있는데 일본 연수를 가는 거예요. 일본 연수를 가는데 대학 교수님들 들어오고 전북대 교수들 원예학과 저하고 제가 이제 우리 수박 연구회 회장이니까 삼백채 수박을 처음으로 했고 이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이게 애국 기업이야. 우리나라도 애국 기업의 신젠타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종묘 회사가. 근데 일본에도 신젠타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신젠타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 내가 그 두 양반이 나를 데리고 갔어 처음에는. 근데 내가 간다고 종묘 회사에서 연락을 하니까 나리타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어. 그 일본 신젠타에서. 그게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나라는 틀리지만 같은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나를 예우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그 비용 덜 쓰고 그 일본 그 수박 재배 농가, 일본 동경 도매시장 이런 데 가서 수박을 다 관찰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수박은 훨씬 앞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내가 현지 농가들을 돌아보고 동경시장도 가보고 했으니까 내가 알죠. 그래서 삼백채 수박은 나하고는 정말로 조예가 깊고 우리나라 수박 산업 발전에 삼백채 수박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삼백채 수박 때문에 신지식인도 되고 명인도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년도에는 한강호 농업 대상도 제가 수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W 꽃가루용 씨 없는 수박 이것도 재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돈은 좀 더 나와도 해피하는 농가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하다가 다 멈춰버렸어요. 정읍에서는 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으니까. 이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이렇게 해서 정읍시 수박 연구회를 조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전라북도 수박 연구회도 제가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전라북도 수박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장을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수박 생산자연합회를 2016년 10월 달에 전라북도에서 창립이 되었어. 이게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비용이 들고 버더우니까 전부 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읍시에서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높은 양반들이 많이 온 게 이 기관에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센터하고 타협을 해서 정읍 농업기술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요건 내가 이제 그 고창 농업 기술원 수박 시험장에 가서 강의했던 내용이고, 수박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북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북인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겁나게 농가로서는 받기가 힘든 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씨 없는 수박으로 인해서 전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 전북이 다른 타 도에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대상이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에서 전북인 대상은 저것은 축산, 과수, 원예 모든 게 합쳐져서 전북이 된 사람, 대상 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한번 올려놓아 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읍시 대표 브랜드 단풍민 수박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2005년도에는 정읍의 너울 수박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7년도에 단풍민 수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단풍민 수박 그 브랜드를 받으려면 10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정읍에 그때 당시 한 20억 이상이 되고 현재는 한 30억 정도 공동 출하하는 것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풍민 씨 없는 수박 품평의 개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계시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농가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역에 수박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박 품평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왜 내가 말씀을 드리고니 이게 정읍의 그 수박 품평회 이렇게 장면 아니요? 근데 내가 옷도 이렇게 똑같이 입히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품평회를 할 때는 저는 처음에는 센터에서 했지만 나중에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하면은 국회의원, 시장, 기관장들 싹 와요. 그러면 그날 말이요.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인이야. 다른 지역, 우리나라 내가 다 돌아다니 봤어요. 다른 지역을 가보면은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이 품평회를 합니다. 정읍은 우리 수박 하는 사람들이 주관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주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품평회는 무엇이 하나의 이점이 있는 거니? 수박 품평회는 농민들이 농사 지은 수박을 하나씩 출품을 해서 비교하고 전시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는 홍보를 하고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홍보를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알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도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홍보가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박 그 시장에서 우리 씨 없는 수박을 인정을 하고 지금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평에는 서로가 소비자도 좋고 농사 짓는 사람도 다 좋다 해서 순평회를 제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지만은 제가 회장을 동안에는 쭉 해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박 홍보를 대형마트, TV 방송 등 물류센터 이렇게 지금도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은 부산 메가마트. 다른 데도 다 합니다만은 부산 메가마트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쪽에 부산 메가마트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산, 대구, 울산 이런 광역시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이렇게 수박 출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말이요. 이 사진을 보면은 정읍 단풍민 씨 없는 수박 일본 첫 수출길이라고 있지 않아요? 여기 내가 일부러 이게 우리 수박이야. 이게 첫 수출할 때.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고사도 지내는 거예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여기 이분이 정읍 시장이에요. 이분이.
내가 일부러 다 와서 파라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보여주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박 농업인들을 조금 뭔가 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제가 해왔습니다. 이제 내가 30일 날 경농 미래농업센터에서 생산자연합회 정기총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거기 할 때 대통령상이 아직 없어. 장관상도 내가 받아옵니다. 농촌진흥청장상도 2점을 받아. 농협중앙회장상도 3점이 와. 내가 이제 우리 수박 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도 내가 한 2점 이렇게 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은 말이요. 상 하나를 받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농사 짓는 사람 누가 상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흥청장 만나서 우리 생산자 연합회 수박 농가들의 더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 상 2점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한국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도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5개 도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려는 게 얼마나 어렵겠소. 그래서 진흥청에다 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참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수박 산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지만 내가 너무 힘이 이제 부족해요. 진흥청에서도 도와주시오. 여기 농협지역본부에 와서 창립총회 할 때도 여기서 또 도와줬어. 농협중앙에서도 저한테 도와줬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농협중앙회에서 명인 명작 특별 기획전이라고 써요. 2015년도 7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제 사진 여가 있네요. 농협중앙회에서 이게 내 수박이야. 씨 없는 수박. 거기 가서도 농협중앙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고. 현재는 제가 나름대로 그 수박 농사를 지면서 수박의 새로운 품종이 나오거나 뭐죠 그러면 저희 농장에서 시험 재배도 하고 이게 좋다 하면은 이렇게 농가들을 위해서 내가 홍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시간이 좀 됐지요. 시간이 안 됐어? 다 되긴 했는데. 네,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은 내가 시험 재배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농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에는 지금 현재 박으로 현재 수박 대목을 박을 사용하고 있는데 박이 여름에 견디는 힘이 많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호박으로 호박 대목을 써서 농사를 지니까 호박 냄새가 나는 거야. 수박이. 품질이 떨어진다 그 말이야. 근데 내가 금년 여름에 그 박을 스카이트라는 박을 그 일본에서 수입이 있더라고. 코레곤 종묘에서. 그놈을 쓰니까 힘이 왕성한 거예요. 초세가 강하고. 수박도 키워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제 교육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보면은 호박을 쓰지 말고 그런 박 대목을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수박 농사를 지어라.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금년 여름에는 방림 재배를 했어요. 수박을 여름에. 그랬더니 방림 재배를 해도 수박이 제 수박은 아주 적은 것이 7kg, 8kg, 9kg 이렇게 다 나갔어요. 여름에는 수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서 농사를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